태국 정부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했던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단 4일 만에 완전히 마비되면서 방콕 전체가 혼란에 빠졌는데요. 특히 유럽과 일본 기술진들이 한국 기술은 불필요하다며 배제시켰던 그 한국에게 결국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이 단 36시간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담긴 사연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처음에는 한국을 완전히 배제했다가 결국 다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태국 방콕. 이 거대한 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려던 순간이었어요. 태국 정부는 수도 방콕을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교통, 통신, 에너지, 행정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첨단 기술로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예산만 해도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국가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였습니다.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를 동남아시아의 기술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세계의 이목이 태국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태국 정부는 여러 나라의 기술진과 협의에 들어갔어요. 유럽의 독일과 네덜란드,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까지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방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어필하며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했죠. 한국 기업들도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이미 송도나 부산 에코델타 시티 같은 곳에서 그 실력을 증명해왔거든요. 특히 교통관리 시스템과 통합 운영 플랫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자신만만하게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스마트시티 노하우와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제안서를 준비해왔죠. 방콕의 복잡한 교통 체증 문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효율성, 시민 편의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태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자문단과 일본 기술진들이 태국 관리들과 긴밀한 미팅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들은 한국 기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유럽 자문단의 수석 컨설턴트는 태국 장관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합니다. 유럽에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죠. 일본 기술진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정밀 센서와 로봇 기술이 더 앞서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조립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로비가 계속되면서 태국 정부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던 태국 관리들이 점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한국 대표단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설명해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미적지근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태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최종 검토 회의에서 유럽과 일본 연합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실험할 여유는 없어요. 유럽의 안정성과 일본의 정밀함을 결합한 우리 솔루션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죠. 한국 기술은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는 결국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공식 발표에서 유럽과 일본의 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배제되었죠. 수개월간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태국의 야심찬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일본이 자랑하던 그 최첨단 기술들이 방콕 전역에 설치되었습니다. 독일의 교통관리 시스템, 네덜란드의 에너지 효율 기술, 일본의 정밀 센서들이 하나로 통합된 거대한 네트워크가 완성된 거죠. 태국 정부는 개통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오늘부터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도시가 됩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언론들도 아시아 최초의 완전 통합 스마트 시티 탄생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적어도 첫날 아침까지는 말이에요. 문제는 개통 당일 오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요금 정산 시스템에서 첫 번째 오류가 발생했어요. 승객들이 카드를 찍어도 요금이 제대로 차감되지 않거나 반대로 2배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글리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교통신호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통합 관제 시스템이 실시간 교통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신호등이 엉뚱한 타이밍에 바뀌는 거예요. 평소에도 복잡한 방콕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차량들이 꼼짝없이 갇혔죠. 더 심각한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버스와 지하철, 스카이트레인을 연결하는 통합결제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개찰구가 열리지 않아 승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버스 정류장마다 긴 줄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기술진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들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안에 갇혀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승객들의 영상이 올라왔고 버스 요금이 계속 중복으로 빠져나간다는 항해 글들이 쏟아졌어요. 방콕 시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임신부가 지하철에 갇혀서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사연이었어요. 응급 상황인데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열차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다행히 역무원들이 수동으로 문을 열어서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지만 이 영상이 퍼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태국 정부는 급하게 해명에 나섰어요. 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새로운 시스템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죠. 더 큰 문제는 기술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럽팀은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다. 일본 센서가 잘못된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 팀은 센서는 정확하다. 유럽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정작 문제 해결은 뒷전이 된 거죠. 언론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래 도시의 탄생이라며 찬양했던 매체들이 이제는 기술의 함정에 빠진 방콕이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국제 언론들까지 태국의 스마트 시티 실험 실패라며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력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병원과 학교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셋째 날 오후, 드디어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되었고 모든 장관들이 청사에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총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하십시오. 총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교통부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제 언론까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럽과 일본 기술진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답했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총리님, 혹시 한국 쪽에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이들의 스마트 시티 기술은 실제로 검증된 바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은 필요 없다고 선언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총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존심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방콕 전체가 마비된 상황에서 체면을 차릴 여유는 없었죠. 한국 측에 연락해 보십시오. 정중하게 기술 검토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국 외무부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이 왔어요. 혹시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문가들이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한 어조였습니다. 며칠 전에 거만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 정부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웃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며 기술진 파견을 결정했어요.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발했죠. 한국 기술진이 방콕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총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태국 관리들의 간절한 표정을 볼 수 있었죠. 팀장인 김 박사는 도착하자마자 상황 파악에 들어갔어요. 먼저 전체 시스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팀은 태국 기술진들과 함께 중앙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중앙관제센터에 도착한 한국팀은 즉시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유럽과 일본에서 온 각각의 시스템들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었고 데이터 호환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는 태국 기술진들에게 설명했어요. 문제는 시스템 통합에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은 우수하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중간에 번역 역할을 하는 미들웨어가 필요합니다. 한국팀은 밤을 새워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들은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대신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정확히 집어내서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태국이 이미 투자한 비용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죠. 작업 과정에서 한국팀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이들은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기능들을 제거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거든요. 태국 기술진들은 이런 방식에 놀라워했습니다. 이틀째 밤,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어요. 지하철 요금 정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팀이 개발한 통합 인터페이스가 유럽과 일본 시스템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태국 관리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지 정확히 36시간 만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하철이 정시에 운행되고 버스 요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으며 교통신호도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습니다. 방콕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변화를 지켜봤죠. 태국 정부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교통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자들은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장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실력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더욱 의미 깊은 말을 덧붙였어요. 저희는 처음에 스마트한 기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똑똑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화제가 되었고 각국 언론들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은 필요 없다고 했던 태국이 이제는 한국을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팀장인 김 박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기술만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죠. 화려한 기술보다는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국 총리도 직접 나서서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친구를 가진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발언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국제 언론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먼저 한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기술 강국 한국의 진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죠.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외신들의 반응이었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가 외면한 한국 기술이 결국 기준이 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도 놀라웠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복잡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실용적인지에 달려있다. 한국은 이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고 평가했거든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동아시아의 조용한 기술 혁신가들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한국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화려함보다는 실효성을 추구하는 한국식 접근법에 주목했죠. 반면 유럽과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독일과 네덜란드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 언론들도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한국 기술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었거든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태국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방콕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에 대한 감사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한류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였습니다. 총리는 공식적으로 앞으로 모든 기술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우선 파트너로 고려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스마트시티 확장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진정한 기술력이란 얼마나 복잡하고 화려한지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말이 아닌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선택하는 동안 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화려한 약속에 현혹되어 한국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시스템이 대규모 보안 사고를 일으키며 태국 전역에 혼란이 발생했고 의료정보 유출과 교통마비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태국 디지털경제부 차관이 독일 컨설턴트에게 고백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국 기술을 거부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력과 일부 고위 관료들의 개인적 이익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죠. 이 발언이 공개되자 태국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태국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방콕의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은 것처럼 태국 관계자들의 한국에 대한 불신도 어딘가 불편하게 다가왔죠. 독일 태생의 저는 베를린 기반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사에서 아시아 지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정부와 진행 중인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파견됐어요. 회의실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동안 태국 측 파트너인 타완 부장이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포트너님, 이번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검토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었나요? 타완은 머리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불안정해요. 중국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니 당연한 선택이죠. 이런 발언은 첫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태국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폄하하고 중국을 치켜세웠어요. 저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평가에 의문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글로벌 기술 평가 보고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스마트시티, 전기차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태국은 이토록 한국을 불신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현지 통역사인 수환과 함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태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편인가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철수했거든요. 그 이후로 정부 쪽에서는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 대화가 첫 번째 실마리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태국 현지 협력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한국 기업들을 철수하게 만든 사건을요. 표면적으로는 계약 분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었죠. 의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왜 이런 나라가 한국을 내쳤을까? 그리고 그 결정은 태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저는 그 진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스쿰빗 거리를 걸으며 과거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현지 엔지니어였던 피차이 씨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그는 한국 기업이 설계한 교통 관제 시스템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한국 시스템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철수 이후 중국 기업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피차이 씨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은 안정성과 효율성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철수하고 중국 기업이 인수한 후 보안 문제와 시스템 오류가 빈번해졌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태국 관계자들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유럽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본사에서는 한국 기술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도 제게 맡기고 있었어요. 독일의 프로젝트 리더인 마르쿠스가 말했죠. 아멜리아, 한국 기업들과의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어.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도 한국 기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마르쿠스의 화면 뒤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약식 사진이 보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 인프라, 인공지능 관련 계약들이었죠. 유럽은 이미 한국을 주요 기술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판단이 글로벌 기준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유럽이 신뢰하는 기술 파트너를 태국은 왜 불신하는 걸까요? 다음 날 태국 측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술의 평가가 매우 높은데 태국에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타완 부장은 잠시 얼굴을 굳혔다가 답했어요. 문화적 차이겠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더 유연한 조건을 제시하니까요. 유연한 조건.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태국의 프로젝트 역사를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 내용,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진짜 이유를 찾아내려 노력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미스터리는 점점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나라가 한국을 내쳤을까? 라는 의문은 이제 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죠. 베를린 본사로부터 긴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신규 합작 프로젝트 담당자로 제가 지목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태국에서의 업무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이상한 타이밍이었지만 오히려 두 세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화상회의는 서울 시간으로 저녁, 태국 시간으로 오후에 진행됐어요. 한국 측 책임자인 김민우 부장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데이터와 실증 사례로 가득했고 과장된 표현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전혀 없었죠. 포트너님, 저희는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구축한 스마트 항만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희의 기술력을 증명할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태국 프로젝트 팀과의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중국 기술을 도입한 방콕 교통 시스템에 대한 발표는 화려한 수사와 과장된 전망으로 가득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부족했지만 태국 관계자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유럽 본사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덜란드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도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자국 전기차 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마르쿠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아멜리아, 유럽 전역이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 심지어 영국과 이탈리아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태국 호텔 창문 너머로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의 두 흐름이 제 앞에서 명확하게 갈라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기술이 조용히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태국이 중국의 화려한 약속에 취해 있었죠. 다음 날 태국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설계한 스마트 시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직 대규모 장애는 아니었지만 시스템 보안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인 타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문제는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듣지 않아요. 한국 시스템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유럽 기업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태국은 왜 그 선택에서 벗어났는지 점점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조용히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단지 태국만이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태국 방콕의 아침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호텔 로비는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고 텔레비전에서는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화면에 나오는 화재 현장과 혼잡한 도로, 장면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죠. 수안이 서둘러 제게 다가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중국산 스마트시티 시스템에서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했대요. 의료 정보가 유출됐고 교통 신호 체계가 마비됐어요. 일부 지역은 전력망까지 오류가 생겼다네요. 곧바로 태국 측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죠. 택시를 타고 스마트시티 통제센터로 향하는 길은 혼잡 그 자체였어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고 병원 앞에는 환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통제센터 앞에 도착하자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출입증을 보여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앙통제실은 완전한 혼란 상태였죠.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관리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타완 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포트너님,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유럽의 파트너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타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사실 시스템이 완전히 잠겼어요. 백도어가 발견됐고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정부는 한국 시스템을 거부했던 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태국 국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외국인 자문역 자격으로 참관할 수 있었어요. 청문회장은 분노한 의원들과 당혹스러워하는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검증되지 않은 중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까? 한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부 측 대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과거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 순간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고 정치적 이유로 쫓겨났어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경호원들이 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과거 한국 기업과 일했던 태국 엔지니어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유럽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쿠스였죠. 아멜리아, 태국 상황 들었어? 한국 측에서 기술 지원을 제안했다고 하던데. 정말요? 태국 정부가 수락할까요? 글쎄, 하지만 세계는 이미 선택을 마쳤어. 유럽, 중동, 다른 동남아 국가들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갈아타고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혼란에 빠진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에서 사람들은 평소보다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한 나라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기술 뉴스는 태국의 사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각국의 반응이었어요.
중동의 두바이는 진행 중이던 중국과의 스마트시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죠. 유럽 본사에서는 세계 기술 박람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노버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한국과는 예약이 폭주해 입장 대기만 2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반면 중국과는 한산하다는 소식이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유엔에서 발표한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기술은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파트너. 보고서는 보안성, 안정성, 효율성 면에서 한국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문제 해결 방식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날 오후, 제 호텔방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국 디지털 경제부 차관이었어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대화를 시작했죠. 포트너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했어요. 한국 기술을 거부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력과 일부 고위 관료들의 개인적 이익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죠. 차관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당신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요청은 진심 어린 것 같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조용히 한국을 선택했고 태국의 위기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인 기자는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포트너 씨, 이건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어요. 중국의 과시적 팽창주의와 한국의 조용한 실력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유럽인으로서 저는 아시아의 역학관계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결과로 증명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그 진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본사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태국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출국 전날,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회동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외교부 이정훈 국장은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태국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도울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한국 기업들을 내친 후에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나요? 분노나 원망은 없으신가요? 이정훈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트너님, 저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했을 뿐입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감정은 중요하지 않죠. 신뢰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말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유럽도 세계도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정훈 국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저녁 비행기로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유럽 전역은 태국 사태의 교훈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는 각국 지사의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논의의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인가? 회의가 끝난 후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멜리아, 당신의 태국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 이사회에서는 당신을 유럽 한국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현장에서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어. 태국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지. 이제 그 통찰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때야.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유럽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들은 화려한 약속 대신 철저한 데이터와 실증 사례를 제시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장기적 안목이었죠. 당장의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유럽-한국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변을 산책하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태국에서의 혼란스러운 경험이 이렇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한국 파트너사의 사무실에서 김민우 부장과 회의를 하던 중 그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태국에서 특별 사절단이 왔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를 재개하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김민우 부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더 안정적인 파트너들과 장기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유럽, 중동, 남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죠. 태국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유럽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찬이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죠. 대화의 주제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였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시아를 중국의 그림자로만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 산업부 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분기에만 한국 기술 기업들과의 계약이 42% 증가했어요. 특히 친환경 에너지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세계는 이미 선택을 끝냈어요. 그것도 꽤 오래전에 말이죠. 단지 그 선택이 표면화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다음 날 한국기술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엔지니어들의 작업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수사나 과장된 약속 없이 오직 결과에 집중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찾았죠. 연구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계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묵묵히 그것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화려한 선전 없이, 과장된 약속 없이, 오직 실력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은 것이죠. 독일 베를린의 회사로 복귀한 지 2달, 저는 아시아 유럽 협력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가을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죠. 태국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쓰기 위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은 단순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넘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목격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세계는 이미 선택을 끝냈다. 조용한 한국은 말하지 않았고 결과로 대답했다. 무시당한 한국이 결국 가장 먼저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그 순간 문득 태국에서 만났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타완 부장, 수안, 피차이 씨.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함에 이메일을 보냈고 얼마 후 수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태국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기술 파트너십을 다시 생각하는 중입니다. 아직 한국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실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수안의 메시지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변화는 늦게 찾아왔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가끔은 쓰라린 교훈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유럽 한국 협력 프로젝트의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였던 독일 함부르크의 스마트 항만 시스템은 예상보다 빠르게 구축되어 이미 운영 중이었어요. 에너지 효율성은 기존 시스템보다 37% 향상되었고 물류 처리 속도는 42%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안성과 안정성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죠. 발표회장에는 한국 파트너사의 김민우 부장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발표 후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포트너님의 통찰력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들어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보고했을 뿐이에요. 중국의 선전은 소란스러웠고 한국의 진실은 조용했습니다. 세계는 결국 조용한 진실을 선택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다음 프로젝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은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그 중심에 저희 팀이 있었죠. 창밖으로 베를린의 해가 저물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파트너가 진정한 승자임을. 한국은 바로 그 진리를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마침내 그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의 선두주자라 자부하던 인류학 교수가 딸의 변화를 통해 마주한 새로운 현실, 그리고 그녀의 20년간 쌓아온 학문적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서구 중심의 문화적 우월감이 도전받고 있는 지금, 그 흐름의 중심에는 아주 독특한 나라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문화는 흐름이 아닌 계층이 있는 법이죠. 오늘 우리는 글로벌 문화 헤게모니와 그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강당에서 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단 위에 서서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감 있게 강의를 이어갔죠. 제 이름은 클레어 리빙스턴,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문화인류학과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며 글로벌 문화 전이와 정체성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문화적 우월성은 단순한 가치 판단이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서구 문명이 동양 문화보다 우위에 있었던 이유는 개방성과 진보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 교수 몇 명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 연구는 학계에서 상당한 존중을 받고 있었고, 특히 서구 문화의 확산과 영향력에 관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연구실 책상에 앉아 다음 강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아시아 지역 문화 확산에 관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관한 장은 꽤 두꺼웠지만 한국 부분은 얇기 그지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문화는 연구 가치가 크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순히 서구 문화와 일본 문화의 혼합에 경제 성장이 더해진 복제품 같은 느낌이랄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6시. 딸 조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5년, 16살 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탓에 조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조앤은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춘기라 조금 말수가 줄었지만 그건 모든 10대들이 겪는 과정이라 생각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낯선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닌.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 유럽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조앤의 방 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죠. 복도를 지나 조앤의 방문 앞에 섰을 때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조앤은 깜짝 놀라며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닫았어요. 엄마, 언제 왔어요? 조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음악 듣고 있었니?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죠. 그냥 새로 알게 된 노래예요. 조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논문을 검토하면서도 계속 그 낯선 음악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아시아 언어 같은데. 일본어는 아니었어요. 중국어도 아니고. 설마 한국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조앤이 왜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마 단순한 호기심일 테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문화, 인류학자로서의 직감은 무언가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앤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주말에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가끔 들어보면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조앤의 방을 지나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보게 되었는데 벽에 낯선 얼굴들의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젊은 남성들과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 분명 미국인이 아니었죠. 용기를 내어 조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글 연습장이 펼쳐져 있었고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문자들이 정성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도 보였죠. 저녁 식사 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조앤, 너 한국에 관심이 생겼니? 조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관심이 생겼어요. K-팝이라고 하는데 정말 멋져요. 왜 하필 한국이야?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중요한데. 나도 모르게 학자적인 판단이 튀어나왔습니다. 조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야기와 감정, 가치가 있어요. 엄마는 모든 걸 학문적 가치로만 판단하시네요. 조앤, 엄마는 그저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실용적인 중국어나 스페인어를 배우는 게 더 도움될 거야. 엄마는 언제부터 감정 없는 계산기였어요? 조앤의 날카로운 반박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조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감정 없는 계산기. 학문적 객관성을 중시해온 내게 꽤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인류학자로서 이 현상이 단순한 10대의 변덕인지 아니면 더 깊은 사회적 변화의 징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캠퍼스 카페에서 중국 문화학과의 리처드 쿼 교수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처드는 20년 넘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쳐왔으며 베이징 대학에서 연구한 경력도 있는 석학이었죠. 리처드, 혹시 최근 학생들의 아시아 문화 선호도에 변화가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한숨을 쉬더니 머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치채셨군요, 클레어. 솔직히 말해서 중국어 수업 수강생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줄었어요. 반면에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재촉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정원이 늘 초과돼서 추첨으로 학생을 뽑는다더군요. 믿기 어렵죠?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인 중국의 언어보다 한국어가 더 인기라니. 리처드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자로서 주관적 인상보다 객관적 데이터를 중시하는 나였기에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관련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각국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 수는 지난 5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중국어와 일본어는 정체되거나 감소 추세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문화 콘텐츠 수출 통계였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음악, 드라마, 영화 부문에서는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었죠. 미국 주요 미디어에서도 한국 드라마, 음악, 뷰티, 음식 관련 키워드가 검색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키워드는 혁신, 감성, 스타일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권력, 개인주의, 소비와 같은 단어와 연관성이 높았어요. 이 데이터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서구 중심의 문화 우월성이라는 관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지만 어머니로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조앤의 한국 문화 열정이 단순한 일시적 취향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칠 근본적인 가치관 변화인지 불안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조앤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 중이었습니다. 조앤, 잠깐 얘기 좀 할까?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조앤은 재생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한국 문화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니? 솔직히 엄마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조회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국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표면적으로는 현대적이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가치, 노력, 존중과 같은 전통적 가치가 살아있어요. 모순 같지만 그게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런 가치는 다른 문화에도 있잖아. 왜 하필 한국이지? 한국은 그런 가치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해요. 억압적이거나 구시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조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 외국어 문화제에서 한국어 낭송 대회에 참가하려고 해요. 도와주실래요, 엄마?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류학자로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라고 가르쳐왔으면서 정작 내 딸의 선택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제야 나 자신의 모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도와줄게. 그런데 엄마는 한국어를 모르잖아. 괜찮아요. 엄마의 지지만 있으면 돼요. 조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누가 강대국이냐 보다 누가 더 많은 감동을 전달하느냐의 시대예요. 처음에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앤의 미소를 보며 조금씩 그 뜻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 문화제가 다가오면서 조앤은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밥을 먹으면서도 한국 드라마를 봤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몰입의 수준이 되었어요. 대학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의 대화 속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들렸고 캠퍼스 카페의 메뉴판에도 불고기 샌드위치, 김치 타코와 같은 퓨전 음식이 추가되었죠. 심지어 대학 신문에는 한류 열풍, 스탠퍼드를 강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과거라면 당연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나 일본이 대부분이었겠지만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학문적 토대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서구 중심의 문화적 관점이 이제는 수정이 필요한 시점인 걸까요? 문화 인류학자로서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앤이 드디어 외국어 문화제에서 낭송할 한국 시를 완성했다며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앤의 낭송을 들었습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리듬감과 억양의 감정이 실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낭송이 끝나고 조앤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엄마? 아름답게 들렸어. 뜻은 모르겠지만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는 떨어진 꽃잎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이 있어요. 조앤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말끝을 흐렸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로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관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LA 코리아타운에 가보고 싶어요. 문화제 끝나고 같이 가볼래요? 조앤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 아내 학자는 객관적 관찰자로서 이 현상을 가까이서 볼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로서는 딸의 한국 문화 집착이 더 깊어질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조앤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엄마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구나. 조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과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심리적 거리가 느껴졌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또 전문가라는 자만심으로 조앤의 관심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코리아타운 방문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우리는 LA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앤은 계속해서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가사의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계속 듣다 보니 멜로디가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인상은 이질감이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은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었고 미국 땅에 있지만 전혀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학자로서는 흥미로웠지만 미국인으로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로 갈 곳은 여기예요. 조앤이 신나게 외치며 한 식당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오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이 다양한 인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이곳은 한국식 치킨으로 유명해요. 미국 프라이드 치킨과는 완전히 달라요. 조앤이 설명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사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테이블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활기차고 편안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 치킨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바삭한 튀김옷과 다양한 양념의 조화가 환상적이었고 생맥주와의 조합도 완벽했습니다. 문화인류학자로서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적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니 다른 느낌이었어요. 엄마, 어때요? 조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조앤은 나를 화장품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이곳 역시 사람들로 붐볐고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남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한국어로 말을 걸자 조앤이 유창하게 대답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내 딸이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동시에 묘한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우리는 한국 서적으로 가득한 서점, 화려한 조명의 노래방,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팬 모임이 열리고 있는 카페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어떤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적으로 드라마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저 백인 여성은 한국 드라마 리뷰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조앤이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구인이 아시아 문화를 소비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깊이 몰입하고 전파하는 현상은 새로웠거든요. 더 이상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나 이국적인 취향의 차원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그릴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 신기했고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오래된 편견과 달리 한국 음식은 풍부한 맛과 다양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것이 깨지는 느낌이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는 너무 달라. 코리아타운 방문 이후 내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한국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고 식사할 때는 코리아타운에서 맛본 음식이 생각났죠. 무엇보다 조앤과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관심사를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치부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이 드라마 한 편만 같이 볼래요? 어느 저녁 조앤이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논문 검토해야 한다며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소파에 앉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드라마는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였는데 놀랍게도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성장이 보편적이면서도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문화인류학자로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한국 사회의 위계 질서와 공동체 의식이 드러났고 갈등 해결 방식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접근법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재미있죠? 드라마가 끝나고 조앤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이가 있구나.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지는 거예요. 화려한 외형 속에 가치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조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대학에서 리처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통한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클레어, 나도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년부터는 중국 한국 문화 비교 강의를 개설하려고 해요. 이미 학과장의 승인을 받았죠. 정말요? 대단한 결정이네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단지 현실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리처드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로서 문화의 유동성과 변화를 강조해왔으면서 정작 내 자신은 고정된 시각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서구 중심의, 더 정확히는 나 중심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조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어플 좀 알려줄래? 나도 기본적인 건 배워보고 싶어. 조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한국어를? 그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앤은 행복한 표정으로 내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자기 전에 15분씩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웠죠. 발음이 서툴러 조앤이 웃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과 교수 회의에서도 변화된 시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몇몇 동료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 한류 현상에 관한 논문을 쓰고 싶은데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업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과거라면 더 중요한 문화적 현상을 연구하라고 조언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함께 연구해보죠. 내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학문적 우월감이나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조앤이 있었죠. 조앤의 외국어 문화제가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조앤의 모습에 어머니로서 괜스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쓴 책과 논문들보다 이렇게 열정을 다해 뭔가에 몰입하는 딸의 모습이 더 값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제 당일, 대학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다양한 언어의 노래와 시 낭송, 춤 공연이 이어졌고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죠. 조앤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찼습니다. 무대에 오른 조앤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조앤이 낭송을 시작했고 비록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리듬과 억양에 담긴 감정은 분명히 전해져 왔습니다. 낭송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고 조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조앤. 공연이 끝나고 만난 조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응원해주셔서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다음 주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누구?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훈이라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스탠퍼드 인문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봉사활동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귀고 있어요.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놀라움, 걱정,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까지. 내 딸이 외국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학자로서는 문화 간 교류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로서는 다른 시각이 있었죠. 그래, 만나보고 싶구나. 망설임 끝에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훈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심 긴장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일지, 문화적 차이는 어떨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예상과 달리 매우 예의 바르고 지적인 젊은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 조앤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반가워요. 가능한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훈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의 지적 깊이와 예의 바른 태도에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는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할리우드 영화, 팝 음악, 패션 등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한국 문화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의식, 어른에 대한 존중,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한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K-팝,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통해 전파되고 있어요. 지훈의 설명은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웠습니다. 내가 연구해온 문화전이 이론과도 맞닿아 있었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훈은 한국의 가족문화, 교육 시스템, 사회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 역시 서구 문화의 특성과 변천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교적 대화가 아닌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최근에 읽은 교수님의 책 문화의 수렴과 확산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문화적 헤게모니에 관한 장은 제 시각을 넓혀주었습니다. 지훈의 말에 놀랐습니다. 내 책을 읽었다니, 그것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니 감동적이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지훈은 능숙하게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조앤과 대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세계, 문화적 경계가 희미해지고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지훈과의 만남 이후 내 안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사례를 더 많이 포함시켰고 글로벌 문화 흐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했어요. 조앤과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때로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문화적 맥락을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학기 특별 강의로 글로벌 문화 변동 한류와 그 영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맞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논문, 책,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콘텐츠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조회는 기꺼이 도움을 줬고 때로는 내가 놓친 부분을 지적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글로벌 문화 변동 강의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이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모두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어요. 문화적 경계가 흐려지고 서구 중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 슬라이드를 넘기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과 K-팝 공연 사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문화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단순히 소비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와 의미의 체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흐름을 소비하거나 지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고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조앤에게 강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엄마가 변화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조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조앤. 엄마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함께 보던 한국어 회화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책을 집어들고 조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 문장을 읽었습니다. 발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엄마. 조앤이 칭찬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 날, 조앤의 방에서 들려온 낯선 음악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그 음악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더 이상 하나의 나라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의 감정을 움직이는 언어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새 책의 제목을 적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화의 새로운 물결 동서양 경계를 넘어서. 이제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문화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니 세상은 더욱 넓고 다채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라는 한때는 별 관심도 없던 작은 나라였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국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나는 이제 그 힘을 존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조앤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